불교의 가장 큰 특징, 상업과 관련된 합리성 이거든요. 상업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이 책을 쓸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제가 동국대에서 강의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강의 교수가 뭐 하는 거냐면 교양 과목을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데, 동대에는 저기 미션 스쿨 그런 틱한 거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불교 과목을 전 학생이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불교 과목을 2과목을 듣습니다. 그게 불교와 인간이라고 하는 과목, 2학점짜리가 있었고 2시간짜리 과목이에요. 그리고 자아 명상이라고, 그건 빵학점짜리야. 학점도 없어. 그냥 패스 F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교수가 뭐 하는 거냐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하는데, 걔네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설명할까와 관련해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내교재가 있어야겠다. 왜? 너무 불교적으로만 쓴 책들밖에 없었어. 그래서 애들이, 난 불교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서 온 과목이 아니야. 이 학교에 동국대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 무조건 한 번은 들어야 돼. 이화여대에는 채플 같은 과목이 있어요. 성대에는 교양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 과목을 들어야 돼. 그럼 졸업을 못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합리적으로 불교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가 쓴 책이 사실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자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본과 권력의 관점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뭐 신심의 관점에서 부처님이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들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 어른들이 되면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연세 드신 분이 기억력이 뭐 좋아져요 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봐도.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기억력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제가 보통 사람보다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아. 근데 그래서 제가 기억법을 만들어냈어. 고등학교 때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자각만 한 게 아니고 기억법을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할까? 그게 거시기억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떤 흐름을 잡아. 그렇게 해서 요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단어들은 날아가도 전체 흐름은 계속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이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커집니다. 물론 뭐 더 연세가 드시면 방법은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젊었을 때는 단타적인 기억, 그러니까 개념과 관련된 아니면 단어와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는 힘이 좋고,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이 연결하는 관계성과 관련된 기억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단기 기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이라든지 뭐 단어를 외우는 기억들이 잘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연결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수업을 할 때 주변 얘기를 해줘. 요렇게,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줘. 그게 제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부처님만 진짜 잘해서 다 됐을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건 맞지만 스티브 잡스 혼자 해서 저렇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요청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요청, 시대적 요청, 시대적 과제, 시대가 나를 부른다. 시대 정신이 나를 요청하고 있어. 근데 나는 요청을 안 하더라고. 그게 이제 문제지.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면 마치 바람 부는 데서 연을 날리는 것처럼 졸아도 연이 뜹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연 날려 보셨어? 바람 안 불면 동네를 진짜 뒤지게 뛰어댕겨야 돼. 연이 나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것 같아. 아니 그거 해보신 분은 아셔. 들고 뛰어봐. 그런데 이게 바람 불면
진짜 연을 묶어놓고 밥 먹고 온다니까. 나 밥 먹고 올게. 너 잠깐 여기 있어. 이러고 갔다 와. 아, 그대로 있어.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해보면. 그래서 이게 숟가락을 잘 얻느냐 굉장히 중요해.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른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 그 어른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사회가 안정되면서 학력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진입장벽이, 기본 진입장벽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아도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레리 페이지가 무슨 뭐 차고에서 시작해서 뭐 구글을 만들었어요. 알파벳, 구글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보면 걔네들 다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돈이 없었을 뿐이지. 근데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도 머리는 좋지만 학력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돼. 진입장벽 지금 자체가 안 돼. 지금 초등학교 나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직 그분의 그 위대성을 뭐 떨어뜨려서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그분의 시대가 있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지금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쿠데타 일으키면 지금은 쿠데타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뒤집어지죠. 거꾸로 오히려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좀 우리가 좀 약간 얼빙해 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가 이렇게 했었던 거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가 40대일 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40대일 걸요? 여러분은 뭐 했어? 이것도 공격적인 거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그 나이에 뭐 했어? 한참 애 키우고 집 만든다고 힘들었지? 집 한 칸 마련한다고. 더 웃긴 건 요즘 젊은 애들 40대 뭐 하고 있어? 여러분보다 더하네. 여러분보다 더하네.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참 재밌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4.19 혁명 때 그 혁명의 주체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하고 90년대 초까지 민주화 운동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대학생 애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아니, 그렇지 않아?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각 시대적 요청 구조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오히려 내용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염라대왕도 부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염라대왕도 돈으로다가 이게 매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셔? 이런 걸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돈이라는 걸 사람이 제일 좋아하죠.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왜 돈을 좋아하지?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돈을 좋아할까? 그거는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돈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몇몇 가지라는 건 뭐냐면 늙음, 죽음 이런 몇몇 가지 탈모도 안 되는구나 돈으로. 제가 얘기하잖아. 탈모가 돈으로 해결됐으면 제프 베이조스는 탈모가 아니었겠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보고 탈모가 치료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좀 더 컸을 때는 고르바초프 러시아 서기장, 소련 서기장을 보고 탈모가 아직도 치료약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를 보고, 아마존 회장이잖아. 회장은 아니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대주주일 뿐이지 이건 놨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전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부자인데 진짜 한 가닥 땅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심어도 심을 수 있는 사람이야. 1억으로 심어도 심을 수 있다니까. 1억으로 심어도 이게 한 달 이자도 안 될 걸. 그 사람 재산에 한 달 이자도 안 될 걸.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게 늙음, 나이 드는 거, 그 다음에 죽는 거, 탈모. 탈모가 이 정도로 세구나. 그 외에는 거의 대지. 거의 대다수는 되죠.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되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돈은 귀신도 부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잘 움직여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제일 힘든 게 이런 교양대학에서 만들 때 이게 학교 수업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학교 수업은 학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조금만 잘못하면 집에 가버립니다. 그럼 오라 그러면 전화하잖아. 나 무릎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러면 끝이야. 그럼 낸 거 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큰 돈도 아닌데 뭐 잃어버리면 끝이야. 아니 맞잖아. 대학이나 대학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 제일 쉬운 수업이 대학원 수업이에요. 개기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게 학부 전공 수업이 쉽습니다. 그건 다 전공이니까 아는 애들이거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교양 수업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 그리고 이거보다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한 내가 이걸로 수업했었던 듣기 싫은 놈도 들어오는 의무 수업이에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어 애가. 그래서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이놈이 뭐라고 시험지에 써놓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학교를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 학교에 와서 내가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미치겠어요. 이렇게 써놨어. 진짜 지도 힘들지. 그러면 나는 안 힘드냐? 나는 그런 놈을 놓고 수업을 해야 되면 나는 안 힘들겠어? 나도 미치지 서로. 그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수업이고 여러분 수업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집으로 가. 그런데 막상 이거를 집행하는 이 구조를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 채워 넣는 것도 어려운데 강사 구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왜? 어느 정도 이상 사람을 땡겨갈 수 있는 선생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는 목정매 선생님이나 이렇게 동대 교수들이 다 한가닥 하는 선생님 전국구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대 교수 중에서 전국구가 빵명입니다. 교수가 누군지도 몰라. 교수가 누군지도 몰라. 수준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정도의 강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몰락했느냐?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자본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좋아서 하는 놈은 하는데 그 좋아서 하는 사람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최소한 박사는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한 10년은 공부했다는 얘기잖아. 매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똑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다 다른 거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을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문에 글 쓸 때하고 논문 쓸 때하고 책 쓸 때가 다릅니다. 제일 어려운 글이 신문에 쓰는 글이에요. 제일 쉬운 글이 논문 쓰는 글입니다. 공부 못하는 놈은 논문이 어렵다 하는데 제일 쉬운 글이 논문 쓰는 거예요. 왜? 전문가 몇 명한테만 보이면 돼. 이 글은. 신문은 개나 거리나 다 보는 거야. 어떤 놈이 볼지를 몰라. 그래서 그놈들이 봤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따야 돼. 그래야 내가 안 잘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청자를 상정하고 쓰는 거예요. 책도 이거를 할 때 독자들을 상정해요. 이거는 대학에 처음 들어온 대학생을 상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준이 딱 맞아. 여러분이 그 정도 지성인이에요. 왜? 칭찬해 주는 거야. 칭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대학생처럼 보이는 꽃띠지. 아유, 그 흰머리로 탈색하셨네. 요즘 대학생들이 저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눈이 나쁜 관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다 독자층을 상정하고 씁니다. 책 쓸 때도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볼 거니까 이 정도, 이거는 이 정도. 이거를 맞추는 사람은 책을 어느 정도 팔아먹는 사람이고, 이거를 못 맞추고 지 하고 싶은 소리만 쓰는 놈은 책이 안 팔려요.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그런 촉이 좋아야 돼. 그런 촉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런 교양 수업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안 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는 교수법도 연구를 해야 돼.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교수법이야. 김치로 얘기하면 김치를 내가 잘 담그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쌉소리를 계속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법성계를 수업을 해요. 그러면 법성 원용 무이상 한번 해놓고 계속 딴소리를 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그걸로 돌아와. 이런 작전을 쓰는 사람도 있어. 가만히 들어봐. 내 말에 맞나트리나. 그 얘기만 노상하는 사람도 있어. 계속. 그런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들으러 안 옵니다. 왜? 재미가 없어. 딱딱해. 딱딱해. 내가 고문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나이 먹고 내가 내 돈 내고 고문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진짜야. 서 있을 때는 움직여요. 이렇게도 움직여. 사실은 그게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듣는 사람이 한음이 가면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말을 할 때 반말과 욕이나 이런 게 막 섞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니다. 안 그러면 잡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고도의 작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작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DVD를 2,000개 정도 봤어. 강사들. 그 사람들의 패턴들을 조사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이 들어가서 그나마 이렇게 몇 마디라도 떠들고 있는 거요. 그런데 지금은 박사는 넘쳐나고 있는데 지 얘기만 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쪽은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연불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단가가 싸요. 공부하는 거. 연불 하는 것보다. 큰절 주지 스님 이런 거하고 뭐 비교도 안 되고 연불보다도 떨어져. 연불하는 스님보다. 연불을 잘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이 길게 잡아야 2년, 짧으면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김정구 두만강처럼 죽을 때까지 한 번만 배워놓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거 들고 와야 돼. 맞죠? 그런데 오히려 더 쉽게 말해서 돈이 나죠. 거꾸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발전하겠어? 이 조직이? 이쪽이 시장이 커지겠어? 우리같이 그냥 내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못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지좋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 번은 하지. 100얼마 가면서는 못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졌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그냥 그 절 주지 스님이 얘기해도 사람이 들어줬어. 왜? 별로 들은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부 SNS로 그다음에 그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잘하는 놈 걸 계속 듣게 된 거야. 이놈 것도 듣고 저놈 것도 듣고 이렇게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님 거 들어보면 정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이게 먹고 살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장이 지금 파탄이 나는 거예요. 불교 교육시장이. 예. 너무 안타깝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냐면, 제가 철학가 출신인데 앞으로 철학의 시대가 온다. 내가 그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왜? 인간이 오래 살면 과학에만 의존해서는 살 수가 없다. 철학과 종교의 시대가 온다. 인문학의 시대가 온다. 왜? 안 변하면서 계속 내 정신을 도야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 기계 같은 건 있잖아요. 바뀌면 테레비도 마찬가지예요. 테레비 같은 거 바뀌고, 저도 지금 전자칠판을 하나 사야겠다 이랬는데 뭐 사야 될지를 나 잘 모르겠어. 왜? 안 써봐서 머릿속에 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서 써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싸. 이것이 살라니까 300, 400, 500이야. 그러니까 그냥 질렀다가 하나 더 사야겠네. 이거는 쉽게 잘 안 돼. 그렇게는 잘 안 돼. 여러분도 똑같아요. 기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익숙한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 기계가 발전해도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쓰는 기계만 쓰잖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은 핸드폰을 모독하면서 살고 있다. 핸드폰 능력이 100이면 여러분은 한 5% 쓸걸? 여러분 애들 쓰는 거에 몇 분의 1도 안 씁니다. 똑같은 기계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안 써도 신형을 써야지, 안 쓴다고 노인폰 쓰면 진짜 골로 간다. 과학의 소외라는 거예요. 과학의 소외. 나랑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그 기계인데도 내가 쓰지를 못해. 그게 과학의 소외. 기술의 소외, 과학의 소외. 이거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려고는 해야 돼. 돈이 들더라도. 안 죽을 거면. 최신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가야 돼. 그런데 정신력으로는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허덕여서 못 가요. 그래서 결국 뭘 가게 되냐면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종교 쪽이 다시 부각될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한 거였어요. 왜? 오래 사는 시절에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살 건데?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불교 쪽에는 너무 지원이 잘 안 돼서 그쪽 층 자체가 거의 죽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거의 죽어버렸어. 안타깝지.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실제로 앞에서 나와서 들을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더 줄어들었다. 야, 이게 참 놀랍지. 놀랍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 전체가 사실은 버스 노선 운영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이 없다. 버스 노선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흑자 노선 몇 개를 주면 적자 노선을 같이 끼워줍니다. 네가 무조건 이걸 돌려.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맞잖아. 그럼 정부에서 적자 노선만 보존을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되는 거를 주고 이거는 기간 산업이니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네가 몇 개 네가 몸으로 때워 흑자에서 때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불교도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종교도 그걸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투자 산업인데 이쪽에서 흑자가 나는 쪽에서 띄어서 넣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원력을 세워서 교육 쪽을 환기를 시켜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힘들지 혼자서. 그 인생이에요. 인생. 부처님 같은 뭐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오면 상황을 역전시킬 건데 우리는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나름 원력이 있는 거는 뭔가 체계라도 하나 갖춰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스님이 나오는 것보다 조직적인 뭔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큰 스님이 나오면 잠깐 떴다가 끝나 불교가. 그런데 그 시스템이 맞춰지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람이 계속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스님이 100이면 시스템은 100의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못해.
하지만 80의 사람을 찍어낼 수 있지. 그게 많은 게 현대사회에서는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교육과 관련돼요. 그냥 넋두리였고요. 상업이 발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집단 누굽니까? 세 집단이 강력합니다. 한국에서 세 집단이 강력해요. 하나는 정치 집단. 정치 집단 강하죠. 뭐 국회의원 뭐 강하잖아. 국회의원. 뭐 정치 집단 강력하고 그 다음에 재벌 집단 강력하죠. 종교 집단도 강력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종교도 쉽지 않죠.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 집단이 훨씬 강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황제, 임금 강했죠. 종교보다 세잖아. 맞죠? 종교 쉽게 안 죽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500년 동안 좁혔어도 불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가는 종교인 거예요. 안 죽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를 제외하고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강력한 권력은 어떤 권력인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서 나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줘. 뭘 것 같아? 정치? 아니, 답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해봐. 너무 그렇게 이렇게 멀뚱멀뚱 보지 말고. 재벌? 재벌 할래? 다시 태어나면 재벌 하고 싶어? 국회의원 하고 싶어? 국회의원? 종교인 할래? 종교인도 뜬 종교인. 그냥 쩌리 말고 뜬 종교인 할래? 어떤 거 할래? 어떤 게 좋아? 재벌이 제일 강해요. 지금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벌이 가장 강합니다. 네가 재벌이 가장 강한 줄 어떻게 아느냐? 정치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잘 나가죠. 잘 나갔다가 그 뒤에 감옥에 갑니다. 다음 때, 그러니까 내 아들 때는 둘째치고 자기 당대에 깜빵에 갑니다. 한국 대통령사가 전 세계 민주주의에서 엄청난 똘틱으로 유명하거든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감옥에 가거나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감옥에 안 가면 죽거나. 야, 세상에 이런 집단이 다 있어. 멀쩡하게 끝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야, 제가 알기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저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사형수, 무기징역수부터 시작했거든요. 사건은 달라.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친일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화였었고,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누구야, 전두환 대통령은 끝나고 나서 무기 사형 언도받은 거 아니요? 제 기억이 맞으면? 몰라. 저 정확하게 그런 거 막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오셨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더 국가밥을 먹여드렸잖아. 그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거 진짜 전 세계 대통령 역사에서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야. 대통령만 끝나면 이게 불안해. 이거 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이래. 한편 재벌은, 그리고 그걸 세습하려고 했었던 분들도 있었죠. 대통령도 권력을 어느 정도 이상 세습하려고. 그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욕 태바가지로 먹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있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뭐 소통령 이랬었고, 그 김홍업 씨인가 그분은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비례대표인가 뭐 해서 했었죠. 기억 안 나셔? 그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씹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냥 특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특이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뭘 세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웃기고 있네 이래갖고 우리가 다 조졌죠. 그거는 안 돼. 야, 그거는 안 돼. 이러면서 다 날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김현철. 맞아. 잘 살고 계시는가?
카톡 넣어봐. 잘 계시는가? 그렇게. 그런데 한 분도 제대로 연속된 분은 없었죠. 가장 그나마 연속성과 관련해서 가까웠던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 그런데 뭐 두 분 다 뒤끝은 뭐 그렇게 좋았지는 아니고. 근데 봐봐, 재벌들을 봐봐. 한편 재벌을 보면 종교도 마찬가지죠. 뭐 대를 이어서 목사들 지금 엄청 문제 비판들을 직면하고 있잖아. 그죠? 뭐 불교 쪽은 뭐 그렇게 대를 잇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 대를 이으면 더 이상하지. 대를 이어서 절 주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웃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재벌들은 보면 3대 4대 있는 집이 여럿 있죠. 아니 봐봐, 맞잖아. 삼성도 지금 3대째잖아.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 아니 깔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보면 재벌이 오히려 최강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 이재룡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약간 이렇게 경시하는, 한국 사회가 특징적으로 재벌을 약간 경시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아주 큰 나라가 아니면, 아주 엄청나게 강국 아니면 거의 국빈급 예우를 받습니다. 진짜야. 진짜야. 국빈급 예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차하면 저걸 한번 넣어야 되나, 자꾸 이런 우리는 그 정서가 있어. 그 정서가 있어. 자꾸 그런 걸 하는데 외국에서는 좀 다르지.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데는 사실은 재벌에 대한 대우가 틀리죠.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이 약간 달라. 저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꼭 잘못됐다고도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 재벌의 발생 과정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재벌은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진짜 머리 좋아서 뭐 전격유착을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전격유착은 뭔 전격유착이야. 맨날 욕 먹으면서 트럼프랑 싸우고 뭐 이러면서 계속 구협을 하고 있던데 뭐. 맞잖아. 트위터에다가 트럼프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무슨 전격유착을 하겠어. 안 두드려 맞으면 다행이지. 물론 지그들도 나름의 고리는 있겠지. 근데 한국 재벌이 성장할 때 같은 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재벌은 어떻게 성장했어? 저는 진짜 럭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지금도 럭키 금성이었잖아요. 럭키 치약, 럭키 칫솔이 전매청 같이 했어. 담배 팔듯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치약 주세요, 칫솔 주세요지 메이커가 없다니까. 다른 게 없어.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누가 나가가지고 갔다가 오면 콜게이트 치약을 하나 줬어. 8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치약이 다양해졌지. 그전에는 단일 품목이에요. 이게 무슨 전국을 한 놈이 10몇 년을 계속 그것만 팔아먹어. 그러면서 재벌이 못 될 수 있어? 야, 나한테도 생필품 중에 하나를 주고 너 혼자 전 국민에게 팔아먹어. 야, 나도 재벌 되겠다. 야, 걔도 재벌 되겠다. 걔도. 아니, 여러분은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벌들에게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현대도 마찬가지지. 현대도 마찬가지지. 독점적인 것들을 많이 했죠. IMF 때 기아차를 인수한 게 현대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기아차를 인수한 거. 근데 기아차를 인수하는데 기아가 그때 부도 났잖아. 97년인가 98년에 아시잖아요, 다. 그때 부도가 났는데 그거를 대우도 날라갔고, 그때 날라갔을 때 기아를 해외에 매각하려고 그랬어. 왜?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망한 거 돈 더 받는 거를 받는 게 맞으니까. 근데 현대가 뛰어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를 폈다고. 그 말도 맞지.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외국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 그거는 뭐 오케이. 그런데 현대에서 한 그 다음 말이 미친놈의 말이었지. 그러니까 깎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세금으로 기아차를 깎아서 현대에 매각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전 국민이 성금을 내서 현대 기아차 인수를 도와줬어요. 세금으로. 국민이 재벌에게 돈을 준 거의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가 돈이 없으면 안 사야지.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세금을 재벌이 착복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정당한 세상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진짜 기사 찾아봐. 그때 뭐 다 인터넷 있던 시절이어서 지금도 찾으면 나올 거예요. 야. 그래놓고 분리하면 고용을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뭐 다른데 공장을 짓는다는 둥, 그거는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한국 재벌들은 카카오 이런 거는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카카오나 이런 거는 그냥 지 멋대로 해도 우리가 고맙습니다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는 왜 그런 식으로 큰 기업들이 아니거든. 현대만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 내수에 더 비싸게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차를. 미국에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받으면 한국에는 120을 받았어. 철판도 더 후진 걸 쓰고. 아니 맞잖아. 그렇게 해서 독점으로 한국에서 계속 팔아먹었던 놈들이에요. 그래놓고 지그들이 재벌이 돼가지고는 딴소리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키운 어떻게 보면 국민기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은 저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다음이네 카카오네. 그런 식의 기업들, 자기가 머리 굴려서 머리가 좋아서 타삭해서 올라온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사회적 책무가 없어도 돼. 그냥 우리나라에 존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재벌을 대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재벌의 대부분입니다. 정경유착과 독과점을 통해서 재벌이 된 기업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 안 그러면 국민에게 삥 뜯어서 너네가 재벌이 된 거니까. 그리고 그런 조건을 그 사람이었어야만 했어 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럭키치약 럭키칫솔 팔아먹는 식으로 하면 나도 해, 너도 해, 다 돼, 다 재벌 돼.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짓듯이만 했어도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해. 그건 그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박태준이라고 하는 판단력 좋고 추진력이 있는 분이 그 포항제철을 만들었어. 지금 포스코. 그래서 그거는 높게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고 자기는 떴지. 그래서 그런 거는 높게 쳐줘요, 저는.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어먹고 자기네들은 3대, 4대째 지금 해먹고 있으면서 조금 불리하면 공장을 밖으로 빼.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벌들은 실제로 돈을 자기네들이 머리를 써서 대상무역을 해서 번 사람들이야. 그리고 재벌 이게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분이 높지 않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불안전한 이렇게 실크로드 타고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죽을 고비가 막 생기는데 안 가지. 돈 있는 놈이 왜 가? 그렇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쩔이라는 뜻이죠. 쩔이. 개뿔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욕구는 뭘까? 내가 진짜 그냥 개뿔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1,000억 1조를 벌었어. 뭐 내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올까?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작동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욕구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아요. 왜? 신분제가 없어졌잖아. 근데 예전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 허생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생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가고 싶은 거야. 올라가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신분 계급이 흔들리기 시작해.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력해서 그 신분이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떻게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분 계급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이 브라보 하면서 이쪽 편으로 드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의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런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45페이지부터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시간 45페이지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